저는 성공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고독을 메우려 손을 뻗은 순간 아들의 세계에 있던 그녀가 제 인생을 집어삼켰습니다. 단 한 번의 흔들림이 욕망이 되었고 그 욕망은 가족도 명예도 제 존재 자체까지 태워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락이 아닙니다. 욕망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 그 적나라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는 끝내 깨달았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파멸은 언제나 가장 달콤한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집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음은 칼로 잘라낸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공기청정기와 냉장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남은 집안에서 제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각자의 방에 갇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조차 서로에게 닿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집의 서류상 주인은 분명 저였지만 실제로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마다 투명한 유리 덮개가 천천히 내려앉는 듯한 답답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자동으로 몸을 세우고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유리병 너머 직원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긴장,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고 그 시선 속에서 저는 한 사람이 아닌 흔들려서는 안 되는 역할로 존재했습니다. 하루 종일 실수 없이, 흔들림 없이 완벽한 사람인 척 버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야 비로소 이 갑옷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한 번이라도 누군가 앞에서 약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런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지만요. 어느 날 아들이 동아리 후배라며 한 여학생을 데려왔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건넨 인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잘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라앉은 깊은 물처럼 불안하면서도 묘하게 끌어당기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 눈에서 저는 오래전 혼자 거울을 바라보며 처음 외로움을 자각하던 제 젊은 날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넘겼지만 그 짧은 눈 맞춤이 제 안의 균형을 조금 비틀어 놓았다는 걸 나중에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종종 집에 드나들었고 아들은 서재에 틀어박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책을 읽는 그녀와 물을 따르고 전화를 확인하는 척 그 주변을 빙빙 도는 제가 남았습니다. 사선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빛 아래 그녀는 마치 그림 속 인물처럼 고요하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차를 건네고 과자를 내려놓는 사소한 친절들이 쌓일수록 집 안 공기는 이전과 다른 떨림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집 주인인 척 굴었지만 속으로는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서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약속으로 저녁을 비우는 날이 잦아지자 넓은 식탁 끝에 마주 앉은 사람은 어느새 저와 그녀뿐이 되었습니다. 국그릇을 옮기는 소리, 젓가락이 그릇을 스치는 미묘한 마찰음, 포크를 내려놓는 짧은 숨멈춤까지 하나하나가 과하게 의식되었습니다. 저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공기를 메우려 했지만 실제로는 식탁 위를
오가는 시선과 손의 동선, 서로의 숨이 닿는 거리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조명이 그녀의 손등을 비출 때마다 그 피부의 온도를 상상하는 순간 종이가 얇게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마음속에서 났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매번 그 저녁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가 지쳐 보이는 날이면 눈빛이 잠시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연민, 이해, 그리고 어쩌면 나를 향한 마음으로까지 멋대로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비슷하게 내려앉는 쿠션, 공기만 살짝 맞닿는 기묘한 접촉, 그녀의 향기,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 깊어졌다. 옅어지는 숨의 리듬이 이 집의 냉기를 다른 온도로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장면이 선을 넘었다가 간신히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프로젝트가 한 번에 무너진 날, 저는 차 안에서 한동안 핸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가족도 친구도 아닌 그녀였습니다. 술에 취한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벨이 울리는 동안 지금 끊어라는 마지막 이성이 계속해서 밀려왔다가 결국 감정에 삼켜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방 안 공기는 눈에 보이게 무거워졌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대표도 가장도 아닌 부서진 한 사람으로서의 제가 비쳤습니다. 그 시선이 저를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마지막 방어벽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명분도 설명도 없이 욕망과 위로가 섞인 방향으로 함께 기울어졌습니다. 돌아갈 길이 지워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날 이후 아침과 밤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죄책감이었고 가장 남편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선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자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의 균열은 매일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 무렵 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난 뒤 떠오르는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함께 나눴던 위험한 온기, 숨이 섞였던 순간, 둘만 아는 비밀스러운 감각이 밤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관계는 분명 독이었지만 동시에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어낸 뒤 마주할 절대적인 고독이 두려워 결단을 계속 미뤘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떼지 않으려는 습관, 멍해지는 시선, 갑자기 달라진 향수와 옷차림. 저는 별것 아니라고 넘기려 했지만 가장 먼저 이상함을 감지한 사람은 오래 함께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을 때 아내의 눈빛은 제 얼굴과 휴대전화, 옷차림을 천천히 훑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눈물도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고요한 관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폭발 직전의 공기처럼 집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학교 앞을 차로 지나던 어느 날 신호에 걸려 창밖을 보다가 나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들과 그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청춘의 장면이었지만 제게는 무너진 경계 위에 박히는 마지막 쐐기처럼 보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고 심장은 비정상적인 속도로 뛰었습니다. 제가 만든 선택이 아들의 세계와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이 그림자가 언젠가 아들의 삶까지 훼손할 것이라는 예감이 소름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관계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결론에 명확히 도달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실감이 그 결심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끊겠다는 결심 뒤에는 항상 공허함이 따라왔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피하고 일부러 스케줄을 바쁘게 채워도 결국 밤이 되면 휴대전화 화면 위 그녀의 이름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작은 창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짧은 메시지나 사진 한 장만 남겼습니다.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그러나 완전히 이어지지도 않은 상태. 그 애매한 연결이 오히려 저를 더 깊게 묶어 두었습니다. 떠나지도 붙잡지도 않는 태도는 사람을 가장 오래, 가장 효과적으로 속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혐오를 느끼면서도 그 흔적 하나에 다시 흔들리는 자신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제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쓰겠다며 손을 내밀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비밀번호를 눌러 건넸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것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제가 숨겨왔던 전부가 드러난 화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앞에 선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 혐오, 슬픔, 상실이 뒤엉킨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에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믿어온 세계를 깨뜨린 배신자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며 서로의 발자국 소리가 겹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낯선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진실을 확신하게 된 순간부터 그녀의 움직임은 차갑고 정확해졌습니다. 변호사, 서류, 재산 구조, 회사 지분, 제가 쌓아온 것들이 하나씩 해부대 위에 올랐고 그 결과는 제가 다시 서 있을 수 있는 발판을 지우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회사에는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보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언론을 통해 떠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예전과 비슷했지만 제 이름을 부를 때의 어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는 폭발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내려앉는 붕괴음에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점점 분명한 문제이자 표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동시에 밀려난 뒤 남은 것은 가벼운 가방 하나와 텅 빈 머리뿐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져갈지 고르는 대신 더 이상 무엇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의 심정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마지막 인물은 그녀였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택한 마지막 도피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결국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마주한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과 피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허용이 제게는 유일한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 믿고 싶었지만 사실은 절망 위에 간신히 세워 올린 초라한 환상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시 끝자락의 작은 모텔에 몸을 숨겼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진짜 바깥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방, 눅눅한 공기, 낡은 침대. 처음 하루 이틀 동안 그곳은 세상 모든 시선에서 벗어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방은 서로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밀실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휴대전화를 오래 붙들고 있었고 제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짧아지고 눈은 자주 피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도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선명해졌습니다. 도망쳐 나온 곳에서조차 우리는 서로에게서도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하게도 돈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사 계좌가 동결되고 개인 자금까지 막히자 우리가 이 방에 머물 수 있는 시간도 숫자로 환산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졌습니다. 숙박비를 계산할 때마다 이 관계의 잔여 시간을 함께 계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돈이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연민도 애매한 온기도 사라지고 대신 피로와 실망,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기색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위험한 존재로 보이는지 적나라하게 확인했습니다. 위로라 믿었던 감정은 현실 앞에서 너무나 건조한 맨살을 드러냈습니다. 새벽, 복도에서 여러 발소리가 차츰 가까워지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낮게 섞이는 목소리와 무전기 잡음, 문 앞에서 멈추는 발걸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고 이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피가 여기까지라는 걸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도망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채워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거짓과 숨김이 한 번에 정지되는 느낌, 비참함과 함께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주한 아내는 익숙하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울음도 분노도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냉정한 결심뿐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처벌해야 할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충분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 제가 다시 일어설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 제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까지 모두 끊어내겠다는 것. 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 없는 그저 한 사람의 죄인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조사실에서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진술해야 했습니다. 질문들은 형식적으로 보였지만 결국 하나의 의미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날짜와 장소, 메시지와 만남을 하나씩 떠올리며 말할 때마다 제가 선택해온 모든 순간들이 칼날처럼 되돌아와 꽂혔습니다. 그녀는 성인이었지만 이 관계의 위험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었던 사람은 결국 저였습니다. 나이도, 위치도, 책임도 모두 제 쪽이 더 무거웠으니까요. 제가 무너뜨린 것은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사회적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 전체였습니다. 조서에 서명하는 손이 떨릴 때 저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극의 중심에는 운명도 함정도 아닌 오직 제 선택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사람들 속에서도 철저히 역할만 수행하다 보니 제 안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마주하는 대신 저는 금지된 감정에 손을 뻗었고 그 손길이 한때는 진짜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몇몇 밤은 분명 그 온기에 기대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 온기는 제 삶을 태워버린 불꽃이었습니다. 가족, 명예, 일, 자존감, 당연히 내 것이라 믿어왔던 것들을 모두 놓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것은 한층 더 무거워진 고독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고자 시작한 일이 마지막에는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완전한 고립으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저는 변명할 여지 없이 제 선택의 결과를 기억한 채 이 고독을 끝까지 견뎌야 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추락이 아니라 욕망과 외로움이 만나 만들어낸 가장 모순적인 비극의 한 형식으로 언젠가 누군가의 밤을 스쳐 지나가는 조용한 경고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